이제 정식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 아마도 8월경부터 주 2회 열릴 겁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6일 이재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그리고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2주마다 금요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법정에 나가야 하니 사실상 당대표의 업무는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물론 국민은 이제 당연히 이재명이 공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눈도 끔찍하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주장은 놀랍게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는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고 공소장 1번 주의에 의해 기각되어야 한다. 이재명 변호인들의 주장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습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450건 20만 페이지에 이르는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고 어떤 권한과 자격으로 증거라고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20만 쪽의 서류 중엔 신문조서, 진술조서는 물론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온갖 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문제가 된 신문기사 같은 검찰이 외부에서 획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정 하나하나에 대한 정당성, 신빙성 등을 일일이 입증하라는 요구입니다. 이재명 씨가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에 이 공소장 1번주의란 말은 보통 사람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은 검찰이 기소를 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재판부가 편견을 갖게 할 다른 어떤 서류나 증거를 그 공소장에 첨부를 해서 내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하다가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묻지마 폭행도 있는데 두 사건 공소 사실은 모두 사람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 입장은 공소장에 때렸다는 것만 적었어야 했다. 이렇게 들린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 사실이 있고 이해를 위한 기재가 있다. 이 구체적 범죄 사실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공모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장이 너무 방대한 것은 있다며 검찰에 그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공소장 1번주의는 부수적인 문제다. 소모적인 논쟁이다. 핵심은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공소장 1번주의는 사실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문제이죠. 요즘 재판에서 그것이 피고인의 권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관심을 끄는 것은 이재명 측이 검찰이 제출한 신문기사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한 주장입니다. 기자가 얼마나 다방면으로 취재를 해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신뢰를 할 수 있겠지만 언론계를 비춰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검사는 증거가 있다면서 왜 굳이 기사를 원용해야 하느냐. 솔직히 대장동 사건은 여타 이재명 관련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의 취재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리고 경쟁을 해서 꼼꼼하게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대부분 언론의 취재가 다 이루어졌죠. 거의 모든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보다 오히려 한 발 앞서갔다고 할까요? 재판부는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정점화되기 전의 기사들은 오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어떤 행사를 했다는 기사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 예컨대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여러 행적들, 일정들 객관적으로 드러난 성남시의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신문 보도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측은 제가 보기엔 마치 시간을 끌기 위해 온갖 공격 방법을 지금 총동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선 대장동 관련 200여 건, 그리고 승원 FC 관련 400여 건에 달하는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입증 취지를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신문과 제출된 자료가 워낙 방대한 만큼 공판을 주 2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주 2회 예정을 하더라도 이 재판이 과연 2년 안에 1심이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은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재판이 길어지고 지연되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정한 재판이냐? 피고인이 어떤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 이재명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이 재판이 질질 끌어져서 다음 대선 때까지만 1심 선고가 나지 않으면 된다. 바로 그런 것이겠죠. 하지만 그 뜻대로 되겠습니까? 이 재판은 7월 20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에 공동 피고인이 된 정진상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도 8월 달부터, 아니 신문에서는 8월 말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병합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요즘 정치 참 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를 누가 휘화하는가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 그리고 교수, 평론가 이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이른바 정치평론가들입니다. 어쩌면 저도 그 정치평론가 속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지금 정치의 영역에 나선 그런 경우들입니다. 언론을 빙자해서 한쪽 편에 선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이들은 바로 정치를 하고 있는 당사자인 정치인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 간에 선동이냐 과학이냐 이런 논란을 빚자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죠. 나중에는 한덕수 총리까지 이런 턱없는 말싸움에 끼어들어서 자신도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한숨을 더 떴습니다. 직계가족이 없는 한덕수 총리들어 직계가족과 함께 마시라는 저급한 막말 프레이드를 벌인 겁니다. 정치는 바로 이런 자들이 휘화시키고 있습니다. 정치를 냉소하게 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처럼 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교수 타이틀을 붙이고 있고 또 그리고 변호사 타이틀도 많습니다. 여야를 떠나 수산물시장에서 수조이던 바닷물을 손으로 떠먹는 신용을 한 것도 역시 저는 정치를 휘화한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저급한 코미디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미디는 야당이 훨씬 더했습니다. X를 먹을지언정, 저는 이 방송에서 차마 그 단어를 말하지 못하고 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분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는 못 먹겠다. 이런 말이 야당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광우병 사태 때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해서 역사에 웃음거리로 남은 어느 여배우와 비교될 정도가 됐습니다. X를 먹은 역사적 인물이 있죠. 바로 오나라 부차의 X를 먹은 그 X를 맛을 본 월나라 구천이 있습니다. 와신상담으로 유명한 구천 말입니다. 이 나라에는 구천처럼 잔인하면서 계략에 능한 그런 자들이 넘친다고 할까요? 자, 어떻든 이낙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돌아와 이재명에게 지금 물을 먹이고 있습니다. 제 표현이 지나쳤습니까? 만나자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좌파들 그리고 반윤석열 주의자들의 관심이 이제 이재명에게서 이낙연에게로 분산됐습니다. 그냥 나누어진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절반 이상 시선이 돌아갔습니다. 이재명은 이낙연이 돌아오기 직전에 혁신이라는 걸 출범시켰죠.
예찬을 뒷배로 이래경 혁신위를 내놓았다가 역풍이 불자 부랴부랴 열흘 만에 김은경 혁신위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 혁신위가 모처럼 뉴스를 탄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국 그 혁신위도 이재명의 방탄조끼였습니다. 모두 친명이니 말입니다. 김은경은 지난번에 그랬죠. 카메라 앞에서 강렬하지만 아주 처참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 가죽 벗긴다는 표현 다른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 입에서 가죽을 벗긴다라는 아주 잔인하고 섬찟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가죽을 벗긴다. 참 놀라운 지적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 가죽을 벗긴다는 민주당 혁신위는 친명계가 5명이나 되는 이재명의 도구였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어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도쿄의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로 오는 그 노선을 타고 온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오후에 김포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이 라파엘 그로시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로시는 4일 도쿄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부터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제 그 보고서를 들고 온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주변국들을 설득하는 지금 총력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우리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죠. 윤 대통령과 기시다가 정상회담을 가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한국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연출을 해야 되겠죠. 어떻든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방류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하나같이 방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방류를 반대하면서 거리투쟁과 서명 작업까지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작태도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 하는 선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저 역시 방류를 반대하고 괴담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반대하고 괴담도 반대한다. 아마 그렇지 않은 분은 우리 사회에 30%도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방류를 반대하는 것은 방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떻든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담을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로이드 통신과 인터뷰에서 전문가들 가운데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 4일 발표된 종합보고서에 관해 의견 불일치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IAEA가 펴낸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결점이 없다. 그로시는 그러면서 전문가 중에 누구도 내게 직접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이터는 보고서에 참고한 국제 전문가 한두 명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덧붙인 말은 사실 면피용 발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방류 계획을 지지하거나 공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계획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 편을 들지 않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워야 한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